자, 안녕하십니까. 오후 플래너리 세션을 진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플래너리 세션의 사회기업 좌장을 맡은 인하대학교의 김종대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학회 한상만 회장님과 다른 임원진 여러분들 그리고 진행 요원들 너무 열심히 잘 하셔서 행사가 정말 성황리에 잘 되고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너리 세션에 제가 진행을 맡게 된 점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이전에 있었던 우리 포스코 회장님과 그리고 임원진들 오늘 큰 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플래너리 세션은 지금 2시간 정도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진행은 조금 플렉서블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계획된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포스코의 양원준 부사장님께서 이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과 포스코에 대해서 한 20분 가량 스피치를 해 주시고요. 그런 후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발표자, 토론자 교수님들께서 좀 많습니다. 한 8분, 9분 되는데요. 그 이후에 여기 단상으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차례대로 발표와 토론을 하실 텐데요. 제일 먼저 포스코 양원준 부사장님 발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고려대 이재혁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교수님들이 한 7, 8분씩 대체로 기능적 분야가 다른 교수님들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마케팅 퍼스펙티브 또는 SCM 퍼스펙티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분이 7, 8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면 바로 지정 토론자 교수님께서 5, 6분 정도 토론을 하는 걸로. 그래 조금 발표하고 토론하니까 조금 좀 번잡스러울 수 있지만 방식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제 생각에는 대략 3시 40분부터 시작하면 한 5시 경 끝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아니면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기 나와서 설명하시고 토론하신 분들 이런 분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코멘트하고 발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처음에는 우리 양원중 부사장님만 올라오셔서 한 20분 가량 스피치를 하시게 될 텐데요.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복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의 경영지원 본부를 맡고 있는 양원준입니다. 먼저 2022년 한국경영학회 최우량 기업 대상에 포스코 홀딩스를 이렇게 선정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사진에 보이는 이 그림, 이 사진에 있는 이 조형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형물은 그 포스코에서 작년 11월에 포항에 있는 환호공원에 저희가 준공을 한 스페이스워크라는 이제 독일 뮤텐 겐츠가 제작하고 설치한 작품입니다. 전장 길이가 한 333m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큰 조형물인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개장하고 올해 8월 시점에 실제로 올라간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50만 인구의 포항에서 60만 정도의 올라간 사람 기준으로 60만 명이면 방문한 사람은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어쨌든 포스코가 이런 조형물을 포항에 설치함으로써 포항의 지역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워크 사례처럼 저희가 포스코는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실천하면서
또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것도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아가는 기업 시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송도에서 있었던 우리 융합학술대회에서도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포스코의 기업 시민 실장이라는 자격으로 플리너리 세션에서 제가 지속 가능 기업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업 시민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주 내용은 미국의 BRT 선언, 또 그 자본주의 리셋 등을 거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등장을 해서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포스코가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남으로부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때 나눴던 두 개의 화두 변화, 즉 2020년 다보스 포럼 주제로 등장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미래 경영의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포스코를 포함해서 많은 국내 기업에 연례 서한을 보내는데, 이 서한으로부터 시작돼서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으로 ESG가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지 불과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경영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그래서 2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뉴노멀로 등장을 했다. 2년 만에 표준화되고 또 규제화되면서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정부와 이니셔티브입니다. 자,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니셔티브는 투자자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서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의 정부 정책 및 규제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유럽에서는 EU 탄소 국경 조정세가 내년도부터 아마 시범 도입이 되고 2025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EU의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 또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SEC 기후 공시 규제가 이미 스코프 1, 2는 내년에 시작됩니다. 스코프 3도 2024년에 의무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도 이미 2021년에 발표를 해서 이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니셔티브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한데요. 투자자의 관점을 반영한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 그다음에 ISSB 국제 공시 기준들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고요. 또 고객의 관점에서 알리 100이라든가 스틸 지로, 특히 스틸 지로는 철강 수요 기업 넷제로 이니셔티브인데 2022년에 이미 19개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지켜야 할 각종 규제와 표준이 2020년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제정 중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 안전 등의 소셜 이슈도 공급망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가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에는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의무조항이나 세부 지침은 2020년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EU에서는 공급망 실사 관련 내용이 이미 지침으로 채택이 돼서 포스코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은 이미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권법만 봐도 예를 들면 2020년까지는 예를 들면 분쟁광물 규제라든가 강제 아동 금지라든가 일단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국가별 인권법이 법제화되는 게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도 올해 1월 27일 날 이미 시행이 돼서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원청은 굉장한 부담으로 이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차원의 협력, 공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아까 우리 최종 회장께 수상 소감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문명사적인 대전환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각종 정책, 또 제도로 연결돼서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로 급 전환되고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가 기업 경영의 내부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의사결정에 투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한 발 앞서 2018년에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기업시민이라는 게 뭐냐? 기업시민.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주체 역할에 더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시민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포스코에 있어도 기업시민은 산업화 초기에 포스코를 이끌었던 경영 철학은 제철 보국입니다. 값싼 철을, 양질의 철을 값싸게 만들어서 국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 제철 보국. 그 제철 보국의 철학이 향후 사회와 함께 더불어 발전해서 영속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기업시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본연의, 기업이니까 당연히 기업이니까 기업 본연의 활동인 경제적 가치 창출은 당연하다. 왜? 영속기업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같이 높여서 함께 거래하고 함께 성장하고 또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게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 이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 기업시민 경영을 앞에서 말씀드린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의 그 파고를 이 기업시민 경영을 통해서 저희는 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문명사적 대전환기 첫 번째 대응이 뭐냐?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포스코 센터 2층에 있는 기업시민 헌장의 미디어 아트입니다. 포스코에 가면 기업시민 헌장이라는 경영 이념뿐만 아니라 기업시민 헌장을 어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이 컴퓨터를 켜면 기본적으로 기업시민 헌장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센터를 포함해서 포항 본사, 송도의 인재창조원 가면 이 미디어 아트가 걸려 있습니다. 아주 쉽게 기업시민 헌장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2018년 포스코가 기업시민 헌장, 기업시민이라는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굉장히 생소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기업시민 키워드를 딱 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2018년에 제가 2019년에 처음으로 기업시민 실장이 됐을 때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경영 이념으로 기업시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선택했는데 과연 기업시민이라는 게 뭐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나침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기업시민 헌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시민 헌장은 저희로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판이다. 또 기업시민 개념, 지향점, 또 비즈니스, 소사이티, 피플 영역의 구체적인 실천 원칙을 여기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19년 7월에 이걸 기업시민헌장을 발표하고 나니까 그래 알겠다. 기업시민헌장이 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업무와 일상에서 뭘 해야지? 이런 의문이 또 생긴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이걸 백성들에게 어떻게 쉽게 알릴까 해서 만든 게 훈민정음 해례본인 것처럼 기업시민헌장에 대한 해례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CCMS입니다. 코퍼레이트 시티즌십 매니지먼트 스탠다드라고 그래서 13개 모듈로 만드는데 그 CCMS를 읽어보면 아하,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기업 시민이 실천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윤독회를 했습니다. 신입사원 들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신입사원을 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시민헌장은 저희는 중요한 회의를 할 때 회장도 같이 기업시민헌장을 같이 낭독합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다. 진짜 실제로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보면 이 기업시민헌장을 준수하면 실천하면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은 물론 ESG도 실천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서문을 잠깐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은 사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사유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할 수 있다. 우리는 사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한 기업이 쭉이고 사유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큰 기업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 성장하고자 한다. 방점은 지속 성장하는 데 있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업 시민 현장을 만들었고 기업 시민 경영을 하는 거고 ESG 실천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한 번 더 풀어보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대전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지향점도 들어 있죠. 또 재무가치 위에 비재무가치를 포함해서 기업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사이티 피플 측면에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 임직원이 이 기업 시민 현장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업무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5월 24일 날 대한상의 행사에 참석을 해서 ERT 선언을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대한상공회에서 만든 신기업가 정신 선언문 보면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우리 기업 시민 현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문이 있고요. 5가지 실천 명제가 있습니다. 이 실천 명제도 보면 우리 기업 시민 현장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 혁신, 신뢰와 존중, 조직 구성원의 보람, 친환경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시민 헌장은 우리가 조금 앞섰지만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스스로 저희가 의미 있게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포스코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시민 헌장, 기업 시민을 경영인으로 선포하고 기업 시민 개념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립했고 또 이걸 체제화하고 있고 실제로 문화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화의 마지막 단계가 저희는 스피릿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 포함해서 많은 학자분들께서 야 저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하지만 포스코의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 오너가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 축이 움직여서 나름대로 포스코의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하나가 이슈가 딱 정해지면 탑다운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을 딱 합니다. 그러면 바텀업에서 직원들이 동참을 합니다. 기업 시민도 실제로 직원들이 1인 1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미드롭다운입니다. 가운데 있는 우리 직책자들이 최고 경영층과 직원들의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리딩과 조율을 합니다. 이 3가지 축이 움직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가능합니다. 포스코 고유의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 있고 노사관계가 안정된 축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 포스코가 하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의와 소통하기 위해서 5가지를 브랜드화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그니처로 해서 그린뉴스 포스코에서 기본적으로 포스코가 특히 철강에서 포스코가 살아나려면 2050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서 탄소 중립. 두 번째가 투게더에서 포스코에서 동반 성장, 챌린지 유드 포스코에서 벤처 플랫폼 조성, 그다음에 라이프위드 포스코. 그래서 저희가 특이하게도 포스코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깊게 개입을 하고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업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롤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만든다든가 저희가 출산 장려라든가 각종 저희가 제도적인 운영도 다른 회사보다 한 발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잘 저희가 브랜드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자, 제가 말로만 했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업 시민 도서를 2020년에는 기업 시민 미래 경영을 그리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기업 시민에 대한 이론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021년에는 기업 시민 미래 경영의 길이 되다라는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론서와 사례집을 읽어보면 포스코가 진짜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저희가
여기 우리 차기 회장이신 우리 김모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탠퍼드 대학의 케이스 스터디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버클리의 윌리엄 바넷 교수하고 연세대학교 이무원 교수님, 그다음에 김재구 교수님으로 해서 포스코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이라는 케이스 스터디 자료를 만들어 저희가 이미 스터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CCMS를 2020년 7월 달에 만들었지만 그걸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서 그때는 사례가 좀 구체적인지 않은 이런 것들을 다시 개정을 해서 올해 10월 달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2년간에 이렇게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기업 시민 경영의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포스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류는 그동안 써왔던 그 도구의 대부분은 사실은 철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생활도구라든가 무기라든가. 근데 처음에 16세기까지는 목탄과 석탄을 이용해서 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709년에 영국의 아브라함 다비라는 사람이 석탄을 코코소로 만들어서 철을 환원제로 쓰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철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인류가 바이오 연료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1900년대 초가 되면 석탄이 바이오 연료를 이제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60년대 되면 석유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바이오, 석탄, 석유, 심지어는 천연가스의 공통점 뭐냐면 다 탄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에너지원에 다 탄소가 들어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 특히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철을 1톤을 만들려면 원료가 한 1.6톤, 석탄이 0.7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철을 1톤 만들고 나면 오른쪽에 산식이 있죠. 철을 1톤 만들면 2톤 정도의 CO2가 발생을 합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매년 한 590억 톤이 CO2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한 7억 톤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7억 톤 중에서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 17%의 CO2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철을 1톤 만드는데 2톤의 CO2가 발생을 하는데 알루미늄은 16톤이 나옵니다. 마그네슘은 46톤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철은 재활용률이 한 85% 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O2가 많이 배출된다는 이유 때문에 철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죠. 근데 대전제는 뭐냐? 철이 현재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어느 소재보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CO2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의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2030년 되면 아마 대략 한 30% 정도가 이제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더 뭐한 것은 지금 옆에 있는 지도처럼 네덜란드부터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내연차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미 법제화를 해버렸습니다. 아마 2040년 정도 되면 EU 국가의 대부분이 내연차 판매가 안 되는 국가로 될 겁니다. 우리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 입장에 보면 내연차에서 수소차나 전기차로 하면 차 1톤당 들어가는 철의 양이 한 30-40%가 줄어듭니다.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핸드폰을 생산하는 회사, 포스코에서 철을 쓰고 있는 그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2023년에 스테인레스를 100% 에코에너지로 생산한 철을 공급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저희가 2020년 12월 달에 아시아 철강 회사들 최초로 자, 우리는 도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에 20%, 40년에 50%, 50년까지는 완성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2030 NDC가 발표됐죠.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을 20% 달성할 거고요. 2040년 되면 신전기료를 도입을 해서 아까 석탄을 환원재로 써서 철을 1톤 생산하면 CO2가 2톤이 나오는데 저희가 고철을 녹여서 쓰면 0.4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전기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수소를 이용해서 철을 생산하겠다는 게 2050년까지 목표입니다. CO2 배출이 불가피하지만 이건 CO2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세 번째 홀딩스 출범도 여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68년도 포스코가 설립했을 때만 해도 그때는 철은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WSD 선정에서 12년 연속 세계 최고의 경쟁력 회사로 저희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저희는 포스코는 친환경 미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하는 거죠. 그동안은 포스코가 사업형 지주회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조금 더 도약하려다 보니까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딩스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해 3월 달에 홀딩스를 출범시킨 거죠. 아까 우리 최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홀딩스를 출범시키면서 정관을 만드는데 그 정관에 기업 시민 현장 전문을 그대로 넣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ES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 현장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룹 성장 기반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5대 지향점, 7대 사업. 근데 이 7대 사업을 잘 보시면 2차 전지 소재가 들어있고요. 수소가 들어있습니다. 석탄을 수소로 바꿔서 철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수소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강자가 되겠다는 게 포스코의 미래 비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걸맞게 리얼밸류를 추구하겠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죠. 기업이니까. 그리고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비재무 가치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가치까지 저희가 같이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얼 밸류 창출에 위한 길로 지주회사 전환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적인 토대는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미래 소재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서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를 발휘함과 동시에 하여튼 기업 시민 실천을 강화해서 사회적 가치를 지속 창출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에 조금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국의 문학의 아버지인 루신이 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루신이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포스코가 가고 있는 기업 시민의 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2018년만 해도 굉장히 용어가 낯설었지만 이미 길을 저희는 개척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최우량 기업으로 선정해 주신 한국경영학회 인정과 격려의 깊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주신 상을 더 잘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업 시민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궁금사항 있으면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또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양원종 부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발표를 들은 것 같고요. 포스코에 관한 질문은 나중에 Q&A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행 순서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토론하고 발표하실 교수님들이 단상에 올라오실 차례입니다. 다 자리를 잡으시면 포스코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해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위로 좀 올라오시죠.
예, 우선 첫 순서로 이재혁 교수님께서 포스코에 대한 코멘트를 하실 텐데요. 발표나 코멘트 하시는 분들은 편한 대로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여기에 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첫 번째 토론을 맞은 고대 경영대 이재혁 교수입니다. 뭐 수상도 하셨기 때문에 마치 뭐 그 BTS가 그 뮤직 어워드 받은 다음에 마치 카멘트하는 느낌 같은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한 4가지 정도를 좀 보내드렸는데 제 질문이 별로 좋지 않은지 그 패키지는 빠져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포스코를 포함해서 이제 좀 한국 기업들 혹은 뭐 ESG대 기업들이 한번 고민할 문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좀 짧게 배정돼 있기 때문에 한 3-4개 정도 제가 꼭지를 잡았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그 기업 심의란 상당히 좀 낯선 단어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정착이 되는 건 정말 긍정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앞으로 더 발전되기 위해서 아마도 포스코뿐만 아니라 각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우리 회사만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고민하실 것은 그런 거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그거를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 객체와 평가 주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혹시라도 그 기업이 우리랑 같은 방법론을 안 썼을 때 비교의 문제가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짧은 코멘트지만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준비하시면 좋으실 게 이제 기업 시민 5대 브랜드 같은 선정 같은 것도 한번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5개를 뽑아냈는지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꼭지고요. 이 세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그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같은데 사실 포스코가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관계자라는 정의 자체가 이제 조금 있다가 김종대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시겠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또 주주자본주의랑 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포스코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결국 주요 이해관계자를 우리 기업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많은 기업들이 중대성 평가를 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자의 어떤 응답을 가지고 어떤 비중을 갖고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약간 좀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좀 하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선언적이고 중요한 코멘트를 말씀하셨는데 부사장님께서 ES 성과 도출도 가능하다. 뭐 저도 100% 동의하고 또 그에 대해 또 박수를 보내드리지만 결국 최근에 수많은 평가 지표가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포스코는 오늘 발표도 많이 하셨지만 탄소 중립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을 떠나서 이제 뭐 카본 네거티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가 이제 중대성 평가 관점에서 당연히 철강 산업이니까 이 필라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지만 뭐 한국 기업들 뭐 항상 나오는 뭐 지배 구조를 포함해서 S와 G 이슈도 한번 좀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최근에 뭐 다양성 문제, 뭐 인종 문제를 포함해서 뭐 생물 다양성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가 일단은 잘하시는 거를 또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번 좀 고민할 지배 구조를 포함해서 뭐 각종 다양성 이슈들, 그다음에 뭐 바이오차 이슈 같은 걸 한번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데 상당히 포스코는 좀 억울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철강 산업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업체에 비해서 오히려 환경적으로 침해를 많이 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거는 앞으로 어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냐면 아마 LCA 관점에서 정과정 평가가 되게 되면 이제는 아마도 정말 자동차업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지 철강업체가 잘못하고 있는지 협력업체가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특히 포스코가 가시는 길에서 어려움을 계시겠지만 아까 마지막 코멘트로 이제 리얼 밸류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외부 이해관계자랑 좀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같은 기회가 포스코가 걷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외부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 짧지 않았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요. 저는 이 발표 토론할 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의무라서 저는 말을 다 생략하고 혹시 나중에 시간 때울 필요가 있을 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동국대학교 이준석 교수님이신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의 구현, 재무금융 관점의 ESG 전략입니다. 네. 자, 동국대학교 이준서입니다. 발표 시간이 7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넘기는 건가요? 넘겨주세요. 어떻게 넘기는 거? 넘겨주십시오. 이거 누가 조정을 하시죠?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네, 오케이. 예. 자, 이 본 융합학술대회 주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고 본 세션의 주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본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많은 내용을 습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 분야별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상이한데요. 저희 재무금융 쪽에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크게 이제 주주자본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목적 함수를 결국에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로 보느냐, 아니면 주주를 포함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자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냐에 따라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구분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조금 다시 세부 구분을 하면 도구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다원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의 키 포인트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목적 함수로 두느냐, 아니면 주주 가치 극대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구적과 다원적으로 구분이 되고요. 결국에 이제 이해관계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종국적인 방향 지향점은 다원적 이해관계자가 되겠고, 그 중간 과정에 거치는 것이 도구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이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주주 자본주의는 경제적 가치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다원적 이해관계자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 이 둘 간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적 이해관계자는 결국에는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는 그거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한 요인이 ESG 경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재무금융 쪽에서는 그러면 ESG 경영, 즉 이제 이해관계 자본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하나의 수단 역할을 하는데, 그 ESG 경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저희들의 연구 주제였고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제 X축이 사회적 가치고요, Y축이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제 까만 역 쉐입으로 보이는 것이 이해관계자를 위한 투자, 다른 말로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ESG에 대한 자원 배분, ESG에 대한 경영이 되겠죠. 거기 이제 역 쉐입으로, 까만 역 쉐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약간의 이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 주주의 무차별 곡선은 경제적 가치를 맥시마이즈하는 O1점이 됩니다.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면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 추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계 효용 쪽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쪽에 방점을 두다 보면 O2가 접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플릭이 발생을 하는 거죠. 주주 관점에서 보면 O1과 O2를 비교를 해보면 경제적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역쉐입인 이 까만 실선을 빨간 점선으로 우상향을 좀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금융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금융 쪽에서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ESG 경영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후생의 이제 동시 증대 가능성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ESG 1에서 ESG 2로 우상향시키는 역할을 금융이 담당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크게는 이제 금융 정책이라든가 금융 기관이라든가 기업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ESG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을 저희들이 좀 스터디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뭐 계량화 가능하겠느냐, 수치화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서 간단한 예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 가치의 자본화입니다. 아까 기조연설에서 장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C테크가 이제 일종의 그 투자 가치의 자본화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들이 규제에 의해서 ESG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를 합니다. 그 임계점까지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경제적 가치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상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면 임계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표적인 예가 이제 탄소 배출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를 통한 전력 거래소가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 상품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 활동을 잘하는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조금 조달 금리를 조금 인하시켜 준다거나, 그다음에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인하시켜 준다거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ETF나 아니면 펀드 오브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좀 활성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파생 측면에서 보면 이해관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해관계자 투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상품도 SLD라는 상품도 창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요것들이 리얼라이즈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ESG에 대한 평가 지표라든가 공시 시스템에 대해서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거는 뭐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가 원래 이게 한 7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편의상 10페이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7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저는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Q&A 세션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말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많은 걸 생략했지만 잠깐 좀 설명드릴 것이, 지금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상만 회장님의 그 아주 해안 인사이트에 의해서 우리 경영학에서 뭔가 사회 경제 경영 패러다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대안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하고 논의한 끝에 한 5, 60분쯤 되는 교수님들이 9개 분과로 나누어서, 대체로 기능적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분과로 나누어서 한 10개월, 1년쯤 다 돼 가는데요. 각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한 팀에 보통 뭐 많으면 한 6분, 7분, 적으면 4분 이렇게 되고요.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저희들 목표로는 10월 정도의 책으로, 제목은 아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 이런 게 되겠죠, 나올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교수님들은 그 분과를 책임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그 분과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연구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계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수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김재구 교수님께서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구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이준석 교수님의 그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현재 또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이번 연구에 있어서 인사조직 분과 교수님들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재무 전공의 교수님의 금융 관점에 대해서 왜 인사조직에서 이렇게 또 토론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은 오늘 주제처럼 사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구현하는데 ESG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사실 ESG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본시장에서 저 이제 투자자들이 함께 모인 그 캐피탈 마켓에서 저 주도하게 된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글로벌 익스포즈된 우리 한국 대기업들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자본시장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니만큼 재무금융의 관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준석 교수님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아마 이제 충분히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 하셔서 그러겠지만, 그 중간에 보면 이제 CSR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ESG의 어떤 같이 병렬로 놓으면서 설명이 좀 있는데, ESG는 자본시장에서 출발했다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 경영의 전통에 있어서도 CSR이라고 하는, 또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뿌리, 많은 리서치가 있었고 또 학술 논문이 퍼블리시됐던 그것을 뿌리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고, 한국의 기업들이 현실에서 사실은 CSR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즈니스 밸류 체인 전반에서 발생하는 사회나 환경 이런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기업이 대응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굉장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겠죠. 축소해서 사회공헌, 기업 사회공헌이라는 말로 이렇게 줄여왔기 때문에 여전히 대중에도 그렇지만 학계에도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그 CSR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하다 보면 마치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냥 기업이 경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혹은 소극적으로 하는 이런 CSR로 자꾸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또 저 자신도 이제 사실은 사회 가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ESG 경영이라는 표현도 저희가 관용적으로 자주 썼지만 사실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 글로벌 이렇게 주요한 이런 언론에서도 보면 저널리스틱한 용어도 아닙니다. ESG 매니지먼트란 말을 외국 사람들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ES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하신 이런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준석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것이 경제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 지속가능 경영에서 나왔던 트리플 바텀 라인, 한국 같으면 SK가 그것을 이제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발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정말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포스코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언적으로 접근하거나 단순히 이념이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실제 그 구성원들의 직무와 어떻게 이것을 연결을 시킬지, 또 탑다운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분들의 현장에서의 관점에 기반한 정말 미들 업다운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런 숙제이고 실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같이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저의 토론문은 이 책자의 75페이지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그걸 살펴봐 주시고 큰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재국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인사조직 쪽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내용도 발표할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체 구성상 기회를 못 드려서 나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조직 측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음 차례로는 회계 공시 측정 분야인데요. 홍철규 교수님, 중앙대학교 홍철규 교수님이 지속가능성 공시와 측정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홍철규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성 공시하고 측정의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워낙 짧아서 좀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준수 교수님과 김재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에 사실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이 지속 가능성 관련돼 있는 공시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ESG라는 다른 표현도 쓰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이 공시를 통해서 실제로 경영에 인플라이가 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지금 공시 기준에서 지금 실제로 제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금융시장에 이제 그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 경영, 환경에 대한 책임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가장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공시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공시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공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 하고 있는 공시와 관련된 이 큰 세 가지 박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큰 이 빗금 친 이 박스가 기업이 받는 영향, 그래서 재무적인 영향이라고 하죠. 기업이 받는 영향, 투자자들의 관심 영역이 빗금 친 부분이고 그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이 박스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기업이 받는 영향 중에서도 이 안에 있는 이 하얀 박스는 현재 재무제표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부분이고 현재 관심이 투자자 관점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영역이 이 빗금전 영역입니다. 재무제표에 돈으로 표시되고 있지 않지만 환경에 ESG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기업이 충분히 공시를 하고 있는가, 기업 투자자 관점에서 관심이 있는 정보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현재도 재무제표 공시에서 공시 요건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 공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관점을 떠나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ESG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바깥에 있는 이 큰 박스, 이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박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뭐 정상적인 공시 기준을 통해서 공시 제도를 통해서 현재 공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 어느 영역에 대한 공시를 우리가 추진하느냐 하는 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동안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박스에 관련된 내용 중에 어느 부분들이 무슨 내용들이 제대로 공시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보고 주제와 관련된 거죠. 보고 주제 토픽이나 혹은 쓰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ESG 분야입니다. ESG 분야 중에 잘 아시는 뭐 기후변화, 온실가스, 뭐 사회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아까 우리 포스코에서 말씀하신 지역 사회, 그죠? 초소비자, 최종 이용자들이 있고요. 지배 구조도 이 보고해야 될 테마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 보고 영역 에리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에리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틀을 놓은 데가 TCFD라고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놓은 데 4필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필러 기둥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ESG에 관련돼서 각각 지배 구조, ESG에 관련돼 있는 기업의 전략, ESG에 관련돼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관련돼 있는 실제 성과 측정치, 예를 들어서 CO2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우리는 아까 포스코 발표하신 것처럼 언제 얼마만큼 CO2를 줄이겠다든지 이런 이제 목표치 타겟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각 분야 ESG 각 분야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에 관련된 기준이 없었느냐? 물론 기준은 명확하게 없다 할지라도 기존에는 이제 나름대로 지속 관련되어 있는 공시가 추진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자율 공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자율 공시라고 할 수 있는데 명확한 법적인 이제 그 공시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속성이 없고 기업들 간의 비교 가능성이라든지 동일한 기업 내에서도 그 보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공시 정보량이 많이 빠져 있다든지 뭐 기업이 원하는 정보만 공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이 그린워싱의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기업의 기존의 재무제표하고의 어떤 연계도 잘 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새로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물론 이전에 이제 유럽에서 2014년도에 그 관련돼 있는 비재무정보 공시를 해서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를 해 기준이라 법적으로 공시 요건을 법제화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자율 공시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문제들이 나타나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평가를 해서 유럽에서도 최근에 공시 기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속 가능성 공시에 대해서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게 방향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공시 추진 범위는 뭐냐? 아까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네모한 이 빗금친 부분이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고요. 이 바깥 부분은 이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공시를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은 여기서 관련돼 있는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어려운 용어 중에 이제 단일 중요성 해서 싱글 머티리얼리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중요성에서 더블 머티리얼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빗금친 부분에 대한 공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 공시를 강화하는 게 이제 재무적인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서 이 공시 기준을 만들겠다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건 이제 임팩트 머티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공시 기준을 계속 이제 강화해야 되는 이런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중 중요성, 더블 머티리얼리티라고 이중 중요성 관점에서 양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시를 해라 하는 이런 게 더블 머티리얼리티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IFRS 재단에서 ISSB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일 중요성입니다. 미국의 SEC도 투자자 관점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 관련돼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는 GRI라는 제일 밑에 보시면 GRI라는 게 있죠. GRI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중요성은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유럽에서 이 이중 중요성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시 기준들이 미국, 유럽, IFRS 이제 세 가지로 해서 기준이라든지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좀 기준이 상당히 다른 상황에 서로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자, 뭐 공시에 관련된 측정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측정의 문제를 간단하게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은 측정은 공시 이제 우리 기업 공시에서도 이 측정이라면 보통 이 정량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회계 공시도 정량적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공시의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속 가능성 공시에 관련된 거는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정량적인 것 중에는 물론 이제 CO2 배출량 같은 것도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이 CO2 배출량 같은 걸 사회적 가치로 해서 그 임팩트를 사회적 돈으로 환산해 보겠다는 이런 시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바스프라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 시험 관계상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스프가 분야별로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쭉 경제, 사회, 맞죠? 경제, 사회, 환경에서 아까 포스코에서 발표한 거하고 같은 맥락,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사회적 가치 측정의 이제 한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기존의 환경에 이제 CO2가 미치는 영향을 갖다 돈으로 환산해 보겠다. 주주들이 벌고 있는 그 돈하고 같은 잣대에 세 보겠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한편으로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역량을 갖다가 전부 식별하고 전부 돈으로 환산하는 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가치는 측정하는 것은 좋으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되지 않고 수단으로서 기업 경영에 적극 활용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지속 가능성 공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과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싱글 머티리얼리티, 더블 머티리얼리티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그다음에 투자자 중심의 이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기준들 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충분히 앞으로 제공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이제 기준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다 보니까 이 향후 이제 공존하든지 통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하나의 과제가 될 테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소프트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준, 공시 기준이 강제적인 기준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기존의 이게 자율 공시의 문제점이 얼마나 극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정보에 대한 공시 인증과 달리 이런 소프트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이라는 게 감사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 공시와도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지속 가능성 공시가 기업 앞으로 경영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물론 제일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홍철규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숭실대학교 전규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숭실대학교의 전교안입니다. 오늘 홍철규 교수님께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측정,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100%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저도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분야는 기업이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이 지속가능성 공시와 측정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법 또는 제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게 기업이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기업의 활동, 역할도 바뀌게 되고 기업의 활동도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현 시점에서는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학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홍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시 기준 문제인데요. 이제 공시가 곧 의무화되는 추세로 빠르면 2024년부터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아까 발표해 주신 대로 유럽만 보더라도 IFRS 재단의 ISSB 기준에 의한 것이 의무 공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NFRD 흔히 CSRD로 이제 바뀔 또 ESRS 이쪽 그러니까 EU를 중심으로 한 기준이 두 가지 의무화 기준이 현재 대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GRI를 포함한 자율공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 대상이 됩니다. 다만 1년 전에 이런 유사한 자리에서 현재의 세계의 공시 기준이 뭐 600개다 800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대충 두세 개 정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시가 의무화되면 당연히 인증이 의무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인증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에서는 어슈어런스로 인증으로 번역하는데 대부분은 검증으로 해서 요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뭐 검증 의견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어는 똑같이 어슈어런스입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인증을 한다면 누가 할 것인가? 인증 기준은 뭘 것인가를 포함해서 홍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리즈너블 어슈어런스가 가능하냐, 리미티드 어슈어런스냐 또는 인증 기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재무 보고서가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 비교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시 방법도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가 회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보고서로 다루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현재 IFRS 재단의 ISSB 기준에 의하면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재무제표 아니면 사업보고서에 반영하라는 얘기인데요. 재무제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대안이 사업보고서인데 만약에 사업보고서에 반영되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법적 책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별도 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 등 해결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지속가능성 보고서 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평가 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굉장히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공시 기준이 통일되고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기준에 의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인증을 통해서 그 신뢰도가 제고되면 그 현재의 문제, 평가의 다양한 문제도 해결이 될 거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결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되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신 사회적 가치 측정에서 바스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공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객관적인 측정과 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과제를 보고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공시와 측정 관련돼서는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1년 전에 비해서도 많이 다듬어졌고 현재 다듬어지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듬어지면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영학의 각 분야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저는 회계전공입니다. 회계를 포함한 각 경영학 내에서의 전공 간의 협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경영학의 문제가 아니라 타 학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혼란을 극복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 공시와 측정이 아마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조금 어수선할 수 있는데요. 메모 좀 꼭 하셨다가 코멘트와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과가 남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마케팅 퍼스펙티브를 좀 말씀해 주실 텐데요. 고려대학교 제가 잠깐만요. 어떤 분이 맞죠? 예, 박찬수 교수님 고려대학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찬수입니다. 저희 마케팅 그룹은 동국대학교의 강우선 교수님,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 성균관대학교의 한상만 교수님, 역시 성균관대학교의 한영지 교수님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5 주제를 가지고 그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개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지속 가능성과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이 지속 가능성과 양립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케팅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경영학자들 중에서도 소비자들을 구매자들을 현혹시키는 상술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필요도 없는 걸 사게 만들고 하나만 사도 되는데 2개를 사게 만들고 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환경 오염이라든지 자원 고갈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마케팅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마케팅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 과거에 이제 마케팅의 정의를 보게 되면 실제로 예를 들면 1985년도에 미국 마케팅 협회가 내린 마케팅의 정의를 보시면 마케팅이란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이러이러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 외에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뒤에 미국 마케팅 협회가 이제 내놓은 개정된 정의에 의하면 마케팅이란 조직과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가지고 이해관계자 개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그 변화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모든 기업들이 이 이해관계자 개념을 충실히 반영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고 사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해관계자 개념을 마케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기저에는 이제 아까 전 시간에 나왔었지만 세대의 변화, 특히 뭐 MZ 세대로 통칭되는 이 세대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대들의 인식이 과거의 세대와는 다르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변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MZ 세대가 이렇게 어떤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기업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상품을 내놓고 지속 가능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기업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또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속 가능성에 별로 관심이 없던 소비자들 중에서도 나도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선순환 모델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선순환 모델이 마찰이 없이 작동을 한다면 머지않아 아주 밝은 미래가 펼쳐지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소비 행동의 친사회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다음 5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본인의 경험을 대입시켜 보시면 다 수긍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리사이클링을 한다라고 할 때 우선 나는 힘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리사이클링의 혜택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혜택이라는 것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내가 리사이클링을 하려면 나의 행동을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그것도 또 피곤하죠.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해서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거야? 혜택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리사이클링이 진정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면 나 혼자 해서는 효과가 없고 대다수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하나가 전부 그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선순환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캐서린 화이트 교수나 동료들이 최근에 이 연구 결과를 집대성해서 5개의 그 약자로 이루어진 시프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는 Social Influence, H는 Habit Formation, I는 Individual Self, F는 Feelings and Cognition, 그다음에 T는 Tangibility 약자인데요. 시간 관계상 5개를 전부 소개할 시간은 없고요. 딱 하나만 여러분이 친숙한 예를 들어 보이면 그 넛지라는 책에 소개돼 가지고 유명해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호텔에서 타월을 재활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루만 쓰지 않고 이틀 사흘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그랬을 때 무슨 뭐 환경 보호 이런 걸 어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객실에 묵은 사람들의 뭐 75%가 타월을 이틀 동안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사회적인 압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친사회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프트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한다고 그럴 때 마케팅 역량에도 또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한다고 그럴 때 그런 그 외부에 있는 파트너들과의 협업 능력이 특히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고려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것도 또 챌린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 잘 아시는 머티리얼리티 어세스먼트를 고객 의사결정에 확대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 그룹에서는 커스터머 머티리얼리티 어세스먼트라는 마케팅 전략 수립 방법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그 이번 가을에 나올 책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꼭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아셨다시피 마케팅도 이해관계자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주주가치 제고 때문이죠. 마케팅은 또 기업의 유기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해관계자의 웰페어랑 또 높은 수준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고요. 앞서 이준석 교수님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기업이 이 성장 목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그 정말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고 할 때 좀 더 과감한 행동이 요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을 포함해서요. 근데 현실은 굉장히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정말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 지속 가능 활동을 하려면 사실 저는 기업이 성장을 스스로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성장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현실에서는 물론 적용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 기업이 나온다면 아마 그런 기업은 투자자들부터 외면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아까 이제 이준석 교수님은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뭐 마케팅이니까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열쇠는 결국은 일반 소비자, 구매자, 또 투자자인 개인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의식과 행동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서
좀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상품을 기꺼이 사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장을 스스로 낮추겠다는 기업이 나왔을 때 그 기업의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주식을 오히려 사주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면 매우 정말 이상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인의 또 투자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데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시프트 프레임워크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마케팅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을 현혹을 시켜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만든다. 이만큼 마케팅이 파워풀하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또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일반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데에도 마케팅이 현혹시키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마케팅은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아니라 상충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로써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비판하지 마시고 자, 토론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이경전 교수님께서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이경전입니다. 박창수 교수님 관련해서 토론 자료 만들어 굉장히 고심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나온 거는 아마 토론보다는 경영정보 그룹을 연구의 그룹을 대표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마케팅과 MIS의 공통 분모를 생각한다면 저는 밸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MIS라는 것이 결국 IT를 사용해서 코스트를 줄이고 밸류를 창출하고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마케팅으로부터 어떤 밸류에 대한 논의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케팅이 어떤 커스터머 중심에서 스테이크홀더 중심으로 변한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MIS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런 스테이크홀더 개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누가 쓰느냐, 그것은 유저는 CEO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내부 직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크홀더라는 관점에서 이제 MIS도 유저가 확장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연구회 경영정보 연구회는 제가 그룹장이고 한양대 차경진 교수, 카이스트 박성혁 교수님, 그다음 고려대 백지혜 교수, 성균관대 설상훈 교수님, 그다음 스탠포드대 김소영 교수님 이렇게 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6시에 이제 중견기업 최고 경영자 대상을 받으시는 오로라월드 노희열 회장님과 얘기를 할 기회가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요. 경영학 박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전공을 했냐고 여쭤봤는데 MIS 분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전략을 전공하지 않고 CEO신데 MIS를 하셨냐 그랬더니 전략은 어떤 가진 리소스의 한계가 있는데 이제 IT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IT를 활용해서 오로라월드에서 굉장히 매니팩처링 엑스큐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걸 박사 논문을 했고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MIS가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알게 됐고요. 오늘 일단 6시에 굉장히 저는 노희열 회장님 어떤 스피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이런 ESG에서도 요즘 기업 관계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 종류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또 하나가 이런 ESG, 또 서스테이너블한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박찬수 교수님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IT야말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ESG가 얘기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MIS 교수들은 이런 사례를 같이 연구하고 그 기술을 연구해서 전파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결국은 이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이나 뭐 AI, 빅데이터가 어떻게 적용될 때 같이 잘 사는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데서 크게 우리 연구 방향이 이제 과학적 연구와 응용적 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이제 예를 들면 IT는 그린하냐라는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IT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 아니냐. 아까 마케팅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클라우드가 과연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것이 아니냐.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이제 MIX 학자이신 이제 물론 외국에서 활동하시지만 UNC의 이제 그린스보로의 박지용 교수님, 맥길 대학의 한건수 교수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이 최근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출현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 이피션시를 가져왔다라는 걸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IT는 그린하다. 그럼 이제 만약 전자상거래 뭐 음식 배달 플랫폼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시키냐 이런 이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과학적 연구가 많이 뒷받침되면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믿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IT가 과연 인클루시브하냐, 소셜하냐, 오히려 디지털 디바이드나 AI 디바이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또는 IT가 어떤 민주화나 소셜 캐피탈에 기여하는가, 또 소셜 미디어는 소셜 캐피탈에 기여하느냐, 아니면 소셜 캐피탈을 뭐 저해하느냐. 또 뭐 아시다시피 리차드 플로리다를 비롯한 그 교수들이 2002년에 쓴 논문에서는 소셜 캐피탈이 오히려 혁신을 방해한다 이런 논문도 나왔고요. 최근에 많은 이슈는 이제 초중고에서 AI는 일자리를 없앤다고 너무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대학 교수분들도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탑 경제학자들의 논문들은 대부분 AI는 일자리를 오히려 창출한다라는 것이 최근 논문들입니다. 요즘 이제 뭐 DAO라는 말도 나오죠. Decentralized 오토노머스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용어 같은 경우도 이제 과연 IT가 어떤 거버넌스를 바꾸느냐. 우리가 이제 토마스 말론이 한 87년에 쓴 논문이 뭐 일렉트로닉 마켓, 일렉트로닉 하이어키 이런 논문을 통해서 앞으로 IT에 의한 어떤 오거니제이션의 변화를 예측했다라면 이제 DAO 같은 논의를 통해서 ES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버넌스 논의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SCM에 관해서 허대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연구회고요. 저희가 전체 6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현장에 하면 2분이 우리 박순영 교수와 그다음에 김효진 교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 오늘 그 주제로 뭐 다른 연구들도 하고 있지만 김정도 교수님께서 주신 그 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향후에 지속가능 공급망을 확장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급망은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전체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공급망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까 양원진 부사장님께서도 밸류체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쓰는 밸류체인과 공급망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분산되어 있는데 각 지역사회에 배태가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경제적 가치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 결정이 공급망 전체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급망 경영을 통해서 지난 20-30년 동안 배웠던 것이어서 실제 공급망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 해당되는 지역의 지역사회나 환경이나 각종 정부 기관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들을 잘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야지만이 그 공급망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개별 기업의 경계를 벗어나서 공급망 전체에 어떤 통합과 조정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관점이 이 지속 가능 공급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애플이 가장 잘 이걸 구축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 10년간 아주 공격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25개국에 애플 스토어 한 520개 정도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본사 다 합쳤을 때 직원이 전체 한 16만 5천 명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연구회에서 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애플의 한 5차까지의 협력 회사를 따져보시면 전체 한 3만 8천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5차뿐만 아니라 전체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 애플의 공급망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종업원의 수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의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적 영향들을 평가를 할 때 애플 그 자체는 16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애플 공급망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배가 넘는 인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IT와 마케팅에서 탄소 배출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마도 공급망에 가장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애플은 그 스콥 1, 2 그래서 애플 자체 애플 스토어라든지 애플 R&D나 본사에 있는 그 탄소 배출량을 거의 0에 가까운 넷제로를 실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애플 공급망에 전체 2,2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된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 스콥 1, 2는 거의 0에 가깝고요. 결국에는 이 2,200만 톤 중에 70% 이상이 전부 다 협력 회사에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애플의 전체적인 어떤 ESG나 지속가능 공급망 이야기를 할 때 공급망을 제외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간 그 애플이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력업체들에게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인권, 건강, 환경, 윤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 상세한 이 행동 규칙, 행동 수칙 등을 제정을 해서 대부분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이 애플의 협력사가 될 때 전부 다 이걸 서명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행동 수칙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제3자 회사를 통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제가 이 상세한 내용들은 뭐 그 애플의 협력업체 책임이라고 해서 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애플 웹사이트 가시면 한글본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1,177개의 협력회사 사업장을 직접 현장 실사를 했고요. 그리고 35만 명의 직원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대부분 설문조사인데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서 직원들이 인권이나 환경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협력사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한 5천만 불 이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이 그 스콥 3까지 공급망 전체의 넷제로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차 협력업체에 상당히 많은 압력을 넣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전체 107개의 협력회사가 그 아리백을 선언했었는데 2년 만에 21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2030년에 애플이 선언한 공급망의 이 넷제로에 상당히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애플만큼의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그 글로벌 기업들이 동종 산업 내 여러 라이벌 회사들과 같이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실제 이런 그 지속가능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 협의체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드리는 그 발표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나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전자 쪽에 있는 RBA 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아마도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스폰시브 스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협의체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산업 내에 어떤 이 협력업체에서 지켜야 되는 이 행동 규범을 표준화하고 그 업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실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교육이라든지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건데 이걸 통해서 산업 내 어떤 비용들을 이런 이 지속가능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비용들을 공유하고 동시에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피어 프레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공인 이런 기관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 크레더빌리티를 높인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향후 과제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현재 이런 글로벌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걸 저희들이 뭐 분리 이펙트나 캐스케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애플 같은 경우에 213개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사실상은 중소기업 하나도 없고 정말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2차, 3차, 4차까지 깊게 내려갈 것인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어떤 기업이 2차, 3차인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 매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동시에
그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동시에 이런 2, 3차, 4차의 이런 협력업체들이 글로벌 대기업과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내려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라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산업협의체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의 산업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정부가 동시에 들어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자신데요. 충북대학교 정진섭 교수님께서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예, 충북대학교 정진섭 교수라고 합니다. 허대식 교수님이 아마 시간이 없으셔서 사실 이 내용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애플 말고도 HM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은데 아마 시간 한계상 그래서 충분히 그 공급망에 대해서 120% 정도 제가 공감하는 아주 좋은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경영 분야와 일부 전략경영 이경정 교수님께서 별로 필요 없다고 하는 전략 쪽의 교수님들과 이게 한 10여 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동일대 이경우 교수님, 그다음에 모건대 이민재 교수님, 경기대 김소영 교수님, 순천향대 노태우 교수님, 충북대 김태준 교수님, 단국대 김주태 교수님, 백석대 고경일 교수님, 연세대 문성호 교수님, 한남대 권일숙 교수님 등 한 11분의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자에 이렇게 있거든요. 세 페이지로 딱 정리해서 첫 번째는 이제 공급망과 ESG,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공급망과 중소기업, 세 번째 페이지가 공급망과 전략 이렇게 세 파트로 생각해보는 그냥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급망과 ESG 경영에 있어서 과연 공급에 있어서 공급망 충격, 그다음 기업에 대응해서 ESG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전략을 추구하게 되면요, 애플이 하게 됐든 포스코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 그렇지만 코스트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소비자에게 전가할지 본인들이 떠안을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ESG를 이렇게 잘하면은 중장기적으로라도 주가가 오르고 좋아지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 최근에 이제 블랙락의 그런 CEO도 그런 데에 대한 약간 지속 가능한 성과에 대한 약간 효용성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또는 이제 공급망의 여러 산업 협의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산업 협의체가 잘 되면 좋지만 그런 협의체에 있어서의 어떤 효용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생태계의 건전성이 과연 공급망을 있어서 잘 돼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효율적인 데서 생산하고 이렇게 되지만 최근에 이런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이런 전 세계 생태계의 건전성 훼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의 문제인데요. 대기업이나 애플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좋죠. 그렇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갑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당위성,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대가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러면 정부가 이런 걸 다 지원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를 혹시 페이지 넘겨주시는 분 있으면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맨 마지막에 공급망과 전략입니다. 공급망에 있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 여러 가지 신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한 때 이런 국제적인 대응은 국제화의 쇠퇴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제가 국제경영을 전공하지만 국제화의 또 다른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국제화의 모색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에 충격이 나면 여러 가지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대체 수단, 지역을 대체한다든가 어떤 대체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고요. 끝으로는 어쨌든 그런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겠죠. ESG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면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긴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지루하실 텐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또 기분 좋기도 하고 하네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질문하실 토론하실 기회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히 지금 소개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보셨을 분이 많을 텐데 어제 매경에 나왔던 우리 경영학회 회원 대상 설문 결과입니다. 제가 한 30초 안에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주주 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과 이해관계자 배려가 양립 가능하냐? 확실히 양립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이 이제 필수이냐? 압도적으로 그렇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과 주주 자본주의가 압도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컨플릭트가 없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과 단기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느냐 그랬더니 거의 70% 이상이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도입 결과 기업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뭐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상승할 것이다. 3년, 5년, 10년 이렇게 뭐 연도를 두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왜 그런 것 같으냐 물었더니 경영진의 이해 부족, 이익을 중시하는 사고, 사회적 합의 부족 이 순서대로 원인을 꼽았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표현을 빌면 real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요. 정말로 그런가 또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뭐 바람직성 바이어스 이런 표현을 우리 쓰잖아요. 설문할 때. 그러니까 대체로 굉장히 바람직한 답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업들한테 주로 기업들 응답자들한테 물어도 같은 대답을 했을까 하는 이런 얘기의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해 주는 그런 설문 결과라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해관계자 이론과 여기서 표현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사실은 같은 컨텍스트에서 논하기는 반드시 같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건 이 팀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업이 전략적 관점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전략적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잘 관리해야지 그래야만 우리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니까 하는 이런 단순한 차원의 논의보다는 훨씬 더 넓고 높은 논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답보다 질문이 너무 많다는 점, 정말 답을 주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5, 60명이 되는 교수님이 모여서 1년 가까이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요. 여기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와 계신 분들한테 질문이나 코멘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아마 마이크가 갈 것 같은데요. 예, 마이크 드릴 수 있나요? 예, 제가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 또 좋은 발표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떠오르는 그 생각을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이라든가 지금 ESG로 표현한다든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말씀 이것이 지금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급망에서도 물건을 납품할 때 너희들이 어떠한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해왔느냐를 보고를 해야 또 그 수준에 맞아야 그 물건을 오다를 하고 물건을 생산할 수 있지. 우리가 이거를 뭐 탄소를 뭐 줄이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방향은 이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절박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약간 용어상의 문제로 보면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그 넓은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지속 가능성으로 이렇게 좀 많이 그 해석을 하셨는데, 지속 가능은 사실 그걸 또 ESG하고 또 연결을 하셨는데, ESG는 Environment, Sustainability, Governance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말은 ESG를 다 포함하셔서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건지, 그 셋 Environment, Sustainability, Governance 가운데 이 Sustainability 쪽을 얘기하는 건지, 이 포커싱이 그 이 지속 가능이란 말도 크게 잡을 수도 있고 작게 잡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정립했으면 좋겠다. 우리 나름대로 데피니션을 잘 만들어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들 중에 질문 코멘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분은 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선 또 다른 분 코멘트나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소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명재규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도 이쪽 분야라서 관심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뭐 제가 글도 그쪽 관련돼서 쓰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오늘 그 여러 교수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20세기 후반부터 서스테너빌리티 얘기가 우리 경영학 쪽에 들어온 이후에 ESG까지 지금 하나의 일관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전되지 않는 논의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이 어떻게 어떤 점을 좀 더 개선하고 어떤 점을 신경 써서 해야 되냐와 함께, 아까 그 박찬수 교수님 말씀하고 제가 사실 좀 공감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가치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예를 들자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아니면 그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그 ESG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그 현재까지 여러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금 준비해 오시고 결과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추진하는, 기능별로 고민하는 어떤 그런 경영학에서의 그 개선 이런 논의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그 인티그레이티드된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영학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런 논의의 자리에서 그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그 화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 결국엔 기업의 ESG의 수준을 결정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치면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논의를 넘어서서, 그다음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논의를 넘어서서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넓게 한 번 더 그 다음 스텝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재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통합된 접근, 베이직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예, 플로어에 없으시면은 뭐 혹시 패널 중에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저 전남대 경영대 박현재 교수인데요. 그 오늘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 다들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섰는데요. 사실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들도 사실 이해관계자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내부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 하면은 이제 그 노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데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도 이해관계자 중에 가장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내부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인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학의 사회적인 책임, 이제 일종의 USR이죠. USR 측면에서 그 앞에 계시는 그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면에서 대학의 사회적인 책임을 좀 더 향후에 제고해서 우리 미래 청년 세대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대답하실 분 인사조직 내부 이해관계자 구성원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저기 서울시립대 마케팅 전공 이성호입니다. 열심히 듣다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대학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넓은 퍼스펙티브를 가지면은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정부하고 규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니셔티브 투자자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약간 이거를 주창하는 그 주도 세력들이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얘네들은 패면 가능해. 그러니까 뭐냐면 밀어붙임 푸시하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 사실 정부나 이런 규제를 만드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가능한 거야. 푸시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건데 사실 대학 얘기가 나와서 학생 얘기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유수한 대학들도 ESG 위원회를 대학에서 만들고 대학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그 ESG 경영이라고 그러면서 미룰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더 나가서 세계 대학 평가에 SDG 골을 해가지고 막 순위까지 매겨가지고 발표를 해대고 이런 거 보면은 제 느낌에는 오히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보다 훨씬 어려운 게 그 가버넌스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버넌스가 뭐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가버넌스는 기업과 비교하면은 훨씬 더 민주적인 가버넌스고 다 어떠한 권리를 나눠 갖는 쪽에서의 사실은 이러한 이해관계자 내지는 ESG가 얼마나 가능할 건가를 우리의 연구 주제는 아니지만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경영학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 당국에다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되면 학생의 범위를 넘어서 대학 매니지먼트나 이러한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는 힘들겠지만 과제로 생각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토픽일 것 같습니다.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 아까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아직 뭐 저희들이 답은 못 드렸고요. 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아까 USR 말씀하셔서 아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는데 내부 이해관계자 특히 이제 노조와의 관계, 우리 종업원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대전제는 저희가 포스코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 그다음에 기업 시민 헌장 추진할 때도 임직원들하고의 이해와 공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기업 시민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노조와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조합이 기업 시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업 시민 실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 단적인 제가 경상북도하고 협업을 해서 노조가 자기들의 노조 기금과 포스코 회사의 기금을 일부 합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나무 심기 활동을 본인들이 조합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 이해를 설득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포스코는 어쨌든
어떤 USR 측면에서 노조하고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마이크를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포스코 발표를 저는 이제 포스코를 옆에서 오랫동안 봐왔습니다만은 발표를 들으면서 좀 희망을 가지는 것이 정말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고민을 하고 그것도 또 그냥 프랙티컬한 접근만 하는 게 아니라 개념화시키고 구조화시키고 이론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신다는 게 놀랍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얘기거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거나 포스코 얘기도 하고 SK 얘기도 하고 또 뭐 삼성 얘기도 하고 이런 재료들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혹시 다른 분 코멘트나 질문 없으신가요? 예,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중간에. 네, 오늘 정말 좋은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는 생산관리 전공하는 김연성 교수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연구가 더욱 발전돼서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ESG 경영과 관련된 교과목이 더 많이 개발되고 교육이 또 연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시발점이 돼서 향후 더 발전돼서 그런 공동의 그 커리큘럼이나 연구로 발전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성 교수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게 그냥 그야말로 첫 발을 디디설 뿐인데 이게 여기서 멈추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회 차원에서 다음 지도부가 누가 되든 다음에 회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아니면 경영 패러다임에 정말 뭔가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또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요. 조금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예, 시간이 남았다니까 제가 대학 얘기를 하셔서 지금 여기 모이신 분이 대부분 학교에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경영학자 모여서 저는 항상 이제 기업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 과연 뭐 교수의 어떤 장점이 훈수만 두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평생 하면서 뭐 저도 이제 교수직이 끝나가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UBC에서 특히 환경적으로 UBC 전체가 굉장히 많은 실천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학이 환경이든 아니면 S든 G든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 경영학자들이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영대학 자체가 마케팅도 못하고 홍보도 못하고 회계 투명성도 없고 아까 지배구조도 말씀하셨지만 지배구조가 훌륭한 대학도 많지만 형편없는 대학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특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차기 회장님이 그런 대학 내의 어떤 움직임을 좀 일으키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리키는 그 세대들이 MZ 세대고 그 세대들이 ESG의 핵심적인 당사자, 환경 문제든 인권 문제든 또 그들을 교육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차기 회장님께서 특히 이제 대학 중심의 어떤 실천이 일어나는 어떤 출발점을 하시면 굉장히 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질문이 있으신데 손 드신 분인데 그냥 바로 먼저 간단하게 좀 그동안 나왔던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주인기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걸 시사적 용어로 이제 뉴노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ESG를 필두로 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가 실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 사슬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종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굉장히 코올시브한 강압적인 프레셔이기 때문에 또 자본시장에서 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만큼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뭐 스프링을 이렇게 눌렀다가 손을 떼면 다시 반동으로 튀어오르잖아요. 이게 그냥 강압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좀 규범적으로 노머티브하면서 또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런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저는 우리 매경에서도 우리 그 설문조사 경영학자 대답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영진의 의지 부족 또 기업에서 이익을 채우시지 않은 이런 경향들이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방해한다는 게 사실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은 여기에 대한 또 이 경영자들이 제시했던 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 관리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근데 지배 구조 개혁,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소통, 또 목적의 재정의는 보면 오늘 나왔던 그 재전공들의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지배 구조는 저희 뭐 인사조직조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제 재무, 금융, 또 어카운팅에서도 문제고 이해관계자 소통은 단순히 마케팅뿐만 아니라 또 내부의 조업에 대한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또 회계에서도 재무 회계나 이렇게 외내외 내부 외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같은 게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항인데 정말 이것들을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이익 중시라고 하는 단일한 기준으로만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에 대한 재정의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숫자로 나왔어요. 뭐 90 몇 명, 70 몇 명, 70분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결국 이런 지금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마침 백태영 교수님 지금 얘기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소개를 잠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회계학 회장 역임하셨고요. 우리 여기 함께하는 그룹의 리더였는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IFRS에서 만든 ISSB라는 그 보드에 멤버로 이번에 선출이 되셨어요. 아시아에서 지금 중국이 좀 어려워하는 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먼저 딱 들어가 버렸거든요. 아시아 쿼터가 딱 세 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업 또 학계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나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고 주창할 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를 하는데 저는 차기 회장으로서도 우리 대학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 지배 구조 대내 이해관계자의 소통 강화, 목적의 재정이라는 게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에도 똑같이 통용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경영학의 실천과학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위기, 또 지역 대학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히 어떤 툴이나 지침 정도가 아니라 대학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런 대내외 이해관계들과 어떻게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차기 회장님이 또 저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희망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역할은 여기서 끝나고 제 말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바람을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경영학회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과 같은 그런 뭐 그야말로 기업의 전략적 관점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아주 마이크로한 그런 매니지먼트만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책이 주어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이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은 사회적 밸류라든지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임팩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영학자들의 역할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우리가 잘 경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인 경제적인 패러다임도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도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냥 value to business뿐만 아니라 value to society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마지막 말씀이었고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정확하게 5시 40분입니다. 정확하게 예. 오랜 시간 동안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경청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후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부터 그 중견기업 CEO 대상 시상식 및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식사를 위해서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관계로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다시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55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전에 개막식 세션에서 이거 추첨권을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두 번째 도장을 받으시고요. 옆에 건물 컨벤션 센터 등록센터 맞은편에 가면 기념품 교환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방하고 교환해 가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짐은 다 가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